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경윤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16번에 거쳐서 장자라는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수많은 책 중에서 왜 하필 장자라는 책을 선택했는가, 뭐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일단은 제가 읽은 고전 중에서 장자라는 책이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른 책은 아이들한테 읽혀보면은 굉장히 따분해하고 지루해해요. 근데 장자라는 책은 잠자리에서 옆에 앉아가지고 한 편 읽어주잖아요. 그럼 굉장히 호기심 있어하고 재밌어해서 옛날 얘기처럼 읽혀요. 그런데 그렇게 옛날 얘기처럼 읽히는 책이 재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지혜를 우리한테 줘요. 그래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고전이면서 가장 심오한 고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장자라는 책을 택했고요. 두 번째는 아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장자라는 책이 대학 논술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책이에요. 논어 같은 경우가 한 4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장자는 10번이 넘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장자라는 책을 가지고 출제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이게 현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주제의식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장자라는 책을 논술 문제로 많이 인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대가 장자를 읽게 만들어요.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북 간의 갈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실업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러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책, 그리고 지금과 같은 삶이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삶은 없을까라고 생각해보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지혜를 줄 수 있는 책이 장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자라는 책을 선택했고요. 여러분과 함께 그 책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장자라는 책 그 자체를 나누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같은 분위기로 장자가 살았던 시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춘추 전국시대란 말은 들어보셨나요? 네. 춘추 전국시대는 원래 춘추시대란 말하고 전국시대란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춘추시대가 BC 770년부터 BC 이게 몇 년이야? 403년 가지고요. 전국시대가 BC 404년부터 해가지고 BC 221년. 그러니까 요게 얼추 300년. 요게 얼추 한 200년 되죠. 200년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토탈을 하면 한 500년 가까이 되는 시대거든요. 근데 저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중국에서는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전쟁의 시대죠. 원래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어 있었던 중국이 하나의 나라가 갈라서면서 몇백 개로 갈라섰다가 나중에 이제 이 춘추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하나의 나라로 통일을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이제 전국시대 끝나고 나서는 진시황의 진나라가 통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이전이 바로 이제 주나라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나라죠.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장악하고 있다가 그것이 갈라서면서 500년 동안 전쟁을 해요. 500년간. 한국 전쟁이 몇 년 정도 기간이죠? 예, 우리한테 한국 전쟁을 치른 우리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나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한국 전쟁을 치르셨잖아요. 한 3년 좀 넘게 치렀던 전쟁인데 이 전쟁의 상흔이라고 하는 게 굉장해요.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놀라시는 분도 계시고, 옛날에 이응평 소련이가 비행기 타고 날라온 적이 있어요. 그때 실제로 전쟁이 났습니다라는 그런 경계 공무가 울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기억나면 이제 한 40대, 50대가 되는 거고, 기억 안 나면 이제 20, 30대야. 그때 제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었는데,
늙으신 분들은 거의 기절하실 정도로 얼굴이 파랗게 질리시더라고요. 한 3년 남짓 전쟁을 경험했는데도 그렇더라는 거죠. 500년 동안 전쟁을 경험하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자기 아버지 때도 전쟁을 치르고 나도 치르고 있고 아버지. 당시 수명이 한 40, 50대 정도 되면 이제 한 세대가 끝나는 거라고 치고 20대쯤 겹친다고 치면 20년마다 한 세대가 이제 바뀐다고 치면 500년 가까이 되면 뭐 헤아릴 수 없는 세대가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던 시대거든요.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제 전쟁과 공포겠죠. 그러면 전쟁과 공포를 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게 간절한 마음일 거예요. 그죠? 전쟁과 공포를 빨리 끝내고 평화의 시대가 왔으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누구나 꿈꿨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상가들이 이때 다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자기 남들의 플랜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는 전쟁의 시대이면서 중국 사상의 원류가 되는 거의 모든 사상들이 나타나는 백화쟁명의 시대이기도 해요. 또는 백가쟁명이라고도 하는데요. 백가라는 말은 뭐 딱 100명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사상가가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이기도 해요. 근데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는 좀 약간 양상이 달라요. 춘추시대의 전쟁과 전국시대의 전쟁을 살짝 비교를 해보면 춘추시대 때의 전쟁은 주로 명예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치심, 외교 관계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든지 또는 국지전을 통해서 땅이 좀 뺏겼다든지 억울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도 굉장히 작아요. 보통 정말 작은 단위인 10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아봐야 10,000명. 요 정도 단위로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하더라도 굉장히 약속을 하듯이 전쟁을 치러요.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몇 대 몇으로 싸우자. 그리고 당시 이제 춘추시대 때 전쟁만 하더라도 그 전차전이에요. 전차전이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수레를 카운트하는 단위가 승이란 말 써요. 승. 승용차일 때 승자거든요. 그래서 1승, 2승, 만승의 왕이 이런 말 쓰고 100승, 1000승, 만승 이런 걸 쓰는데 이 한 승이 수레 하나예요. 수레 하나. 수레 하나 하면은 수레 위에 3명이 타요. 한 명이 이제 조종, 말을 모는 마부죠. 또 한 명은 이제 수비하는 수비수, 방패 들고 있는. 또 한 명은 공격수, 화살이나 창 같은 거 던지는 이런 사람이에요. 요런 사람이 이렇게 한 세트가 돼가지고 한 승이 돼요. 그러면 요 뒤에 한 80명이 붙어요. 그러니까 한 승하면은 보통 한 100명 단위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8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전투병이에요. 싸움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 있으면 말 씻어주고, 말굽 갈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치려면 밥 먹어야 되니까,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밥 짓고, 텐트 치고, 그러니까 비전투병이 뒤에 붙어 있고, 전투는 저 마차 탄 사람만 전투를 해요. 마치 배너에서 이렇게 뺑뺑이 돌면서 자기네끼리 전쟁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이 전차 탄 사람들만 전쟁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100명이 움직였다. 전차 100대가 움직였다라고 하면 곱하기 100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차가 50대가 움직이면 곱하기 100 하면은 5,000 정도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전차 100대가 싸운다고 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싸우고 있으면 응원병이야. 응원병. 우와 이거 있잖아요. 우와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 싸워서 다 죽이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전쟁을 싸워가지고 얼추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럼 스톱을 해요. 전쟁 스톱. 그러면 이제 나머지 수습해요. 그럼 저쪽도 도와줘요. 힘들었지, 하면서 이렇게 주섬주섬 챙겨주기도 하고, 그러면 미안해, 잘못했어 하고, 이긴 나라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헤어져요. 그럼 나머지 이제 병사들은 이렇게 줄레줄레 부상면 끌고 가고, 이렇게 되네요. 그 사람들은 안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어찌 보면 약간은 좀 과장된 표현을 하자면 오락가 같은 거야, 전쟁이. 구경하면 되는 거니까.
앞에 나가서 전사들만 싸우는 거지 보통 평민들은 싸우질 않아요. 이런 양상이고 전쟁 기간도 시단위 아니면 일단이에요. 이렇게 몇 시간 싸우는 거로 전쟁이 끝나요. 또는 며칠 싸우면 끝나요. 이게 바로 이제 춘추시대 때의 보편적인 전쟁 양상이었다면 전국시대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요. 일단은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가면서 철기 문화가 생겨요. 그래서 병장기가 바뀌어요. 병장기가 바뀌고 오랑캐들이 이제 자꾸 중국을 침범해 오는데 여기는 매너 있게 전쟁을 하잖아요. 언제 싸우자, 뭐 어떻게 싸우자. 그리고 주로 평원에서 싸워요. 왜냐하면 전차 몰고서 산 위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평원에서 싸우면은 평원에서 이렇게 약속한 날짜에 싸우는데 오랑캐들은요 말 타고 말 위에서 화살도 쏘고 그다음에 이렇게 험상궂게 생긴 애들이 뒤에서 도끼 휘두르면서 막 이런다고요. 그럼 이런 사람들 오랑캐들은 평원에서 싸울 일 없겠죠. 산 위에서 공격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이거는 매너 있게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오랑캐의 전투 방식도 배워요. 그러면서 무기도 새로워져요. 그럼 편제가 달라져. 춘추시대 때는 이 전차를 중심으로 한 전쟁의 양상이었다면 전국시대 때는 전차 중심이 아니라 보병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무장을 해요. 응원병이 무장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칼이나 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구경했잖아요. 구경하고 막 이렇게 와 한번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런 양상이 아니라 실제로 거의 모든 사람이 전투를 치르는 양상을 갖게 되는 게 이 전국시대 때의 양상이에요. 게다가 춘추시대 때는 명예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명예만 회복되면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전국시대 때는 명예전의 양상보다는 영토전의 양상인 거예요. 땅을 빼앗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침범에 들어가죠. 그럼 다른 나라에 침범에 들어가서 마을에 갔는데 마을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전투를 벌일 것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이겠죠. 그래서 거의 토벌을 전멸시키는 토벌전 같은 양상을 띠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더 복수심이 불타고 그러니까 더 싸움이 더 격렬해지고 이렇게 되고 전쟁이 짧게는 몇 개월 또는 몇 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춘추시대 때와 전국시대 때의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춘추시대 때의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더라도 조금은 여유 있게 전쟁을 치를 수 있었다면 전국시대 사람들은 전쟁이 났다고 하면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차출당할 수 있는 위험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아들이 그 다음을 나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전국시대 때 이러한 상황은 전투를 잘 치는 사람한테는 호기의 찬스죠.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낮은 신분에서 전쟁에 들어갔다가 무공을 계속 쌓으면서 장군도 되고 이렇게 출세할 수 있는. 게다가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무기 생산을 해서 그걸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쟁을 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돼요.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양상을 띠기도 하면서 전쟁의 규모가 대규모로 커집니다. 이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춘추시대 때의 사상가하고 전국시대 때의 사상가 역시 좀 태도가 달라져요. 춘추시대 때의 사상가들은 좀 매너를 좀 갖춘 사상을 보여줘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공자예요. 물론 공자는 춘추시대 말기에 활동을 하셨지만 공자 하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건 뭐예요? 예. 극기봉예. 뭐 예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공자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좀 예절을 갖춘, 질서를 갖춘 아름다운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공자의 소원이에요. 평화롭고 질서를 갖춘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그거는 어찌 보면 춘추시대 때의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죠. 노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전국시대 때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춘추시대 때 사람이라고 하다지만 노자도 역시 이제 춘추시대의 어떤 가치관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 노자 같은 경우도 전쟁을 치르되 잔혹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전쟁을 치르면은 거기를 점령하려고 하지 말고 전쟁을 치른 후에 질서를 갖춘 다음에 물러나라. 이런 얘기들이 노자 책에 쓰여 있어요. 굉장히 매너가 있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춘추시대 때의 사상가의 양상이었다면 전국시대 때는
완전히 달라요. 정국시대 때 사상과는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로 갈라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전국시대 때의 사상가들 몇 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옛날에는 철학하는 사람이 철학만 하진 않아요. 철학하는 사람이 정치도 하고 뭐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권력 지향형 사상가가 있겠죠. 그 다음에 권력 지향형 사상가가 있는가 하면은 권력을 거부하는 사상가들도 있어요. 권력 거부형 사상가. 이 중에서 권력 지향형 사상가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전국시대 때의 사상가예요.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맹자예요, 맹자. 맹자는 이제 공자보다 한참 후대의 사람이죠. 맹자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그 권력을 지향하긴 했는데 뼛속 깊이 야당이야. 권력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당시 이제 전국시대 때의 전쟁 양상이 그렇게 전개된다면 만약에 내가 권력가라면 제일 필요한 게 누구겠어요? 전쟁을 잘 치르고 국민들을 잘 이렇게 잘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상가들을 원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맹자는 그런 양반은 아니에요. 맹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는 거야. 인간이 악한 짓을 하는 거는 본성은 선한데 그 인간의 조건이 그 사람의 본성을 잘 드러내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본래 선한 그 본성을 잘 이렇게 되살리면은 아름다운 인간형을 다시 만들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더라도 인간의 악한 감정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착한 감정을 건드려서 인간에게 감동과 교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맹자는 뭐냐면 왕이 먼저 모범을 보여서 선한 정치를 하면 백성은 따라서 선하게 될 것이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왕이 선하게 징집할 수 있나요? 전쟁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아, 없으시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없는 거로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군주들한테는 맹자의 얘기가 좋긴 해. 듣기는 좋아. 어진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인정이라든지 어진 정치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얘기는 참 이쁘고 좋으나 그것을 실행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은 거야. 비현실적인 거야.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윌류식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폭정을 휘두르는 군주한테는 굉장히 자기가 윤리적으로 좀 강하니까 굉장히 비판이 세게 나가겠죠. 그래서 맹자는 권력을 한 번도 권력 가까이 가본 적도 없이 끊임없이 야당하면서 끊임없이 비판만 했던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제일 처음에 그 맹자의 처음을 보면 양혜왕이라는 사람 만나요. 양혜왕이라는 사람이 맹자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는 나한테 무슨 이익을 주려고 이리 왔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대는 나한테 무슨 이익을 주려고 왔는가? 사람이 자기가 정치가라면 자기를 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뭐 이런 재주가 있다든지 나는 뭐 행정 실무가 강하다든지 나는 뭐 경제 이쪽에 좀 강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군주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자기 발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혜왕이 그렇게 무슨 이익을 주려고 나한테 왔느냐고 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맹자가 한 말이 뭐냐면 아니 처음 저를 보시면서 이익을 말하십니까? 저에게는 오로지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인과 의라는 말은 요즘 말로 치면 이거예요. 드라마 제목 같죠? 나에게는 오직 사랑과 정의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양희왕이 듣고 나서 좋은 얘기긴 하죠. 그러세요. 그리고 내쫓아요. 사람은 참 좋은데
이 사람은 이익을 이런 걸 굉장히 혐오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맹자 말고 이 공자 계열에서 맹자 후대에 순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기억해 줄 만한 사람이에요. 이 전국시대 때의 사상가 중에서 순자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공맹계열의 이 성리학이 지배하면서 순자의 가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중국 역사에서 순자는 맹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고, 만약에 서양 철학하고 비교해 보자면은 맹자가 한 칸트급쯤 된다면 순자는 아리스토텔레스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총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유가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똑같은 맹자하고 순자는 같은 공자 계열의 사람인데, 이 순자는 뭘 인정하냐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이야. 이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는 맹자는 이 이익을 거부했죠. 순자는 이익을 인정해요. 아니, 내가 저 임금한테 충성을 다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월급 많이 주고 내 지위가 높아지고 이러니까 충성을 하는 거지. 날 계속 두들겨 패고 나 못 사게 구는데 충성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본성상 충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자꾸 주고 이렇게 상을 주고 이렇게 해야 이제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래적인 이익을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제 이익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이 이익이 탐욕스러워져서 남의 걸 뺏게 되죠. 그래서 순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의 본성은 탐욕스럽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지만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해요. 인간은 본성은 탐욕스러워. 그러나 그 탐욕이 다 나쁜 건 아니야. 적절하게 탐욕스러우면 돼. 그럼 적절한 탐욕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장치가 필요해. 그 장치가 예예요. 예. 예는 요즘 말로 하면, 우리는 예하면 제사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요즘 말로 바꾸면 분배 정신이에요. 절제와 분배 정신이니까 사회복지와 같은 거예요. 제가 이 사례는 많이 드는 사례인데, 예를 들면은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6명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나, 동생 6명인데 집이 좀 잘 살아. 그러면 조기 6마리 구우면 한 마리씩 이렇게 골고루 나눠주면은 아무 문제 없죠. 집이 못 살아. 조기를 한 마리밖에 안 먹었어. 요건 좀 문제죠. 그래서 밥상에 한 마리가 딱 놓여 있어. 근데 내가 이제 아들놈인데 내가 젓가락을 날렸어. 그러면은 자식 젓가락이 빠르군 이러면서 먹어라 이렇게 되나요? 만약에 아버지 어머니가 좀 이렇게 나름대로 정신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한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먼저 드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드시라고, 조기가 맛있게 구워졌네요, 드시라고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것들이 경로사상을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래 너희들은 나중에 먹고 우리부터 먹을게 하면서 두 분이 다 드시나요? 이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거야. 드시고 싶으시겠죠. 드시고 싶긴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괜히 오늘 입맛이 없네 이러면서 눈알 하나 파드시고, 생선은 그래도 눈이 최고로 맛있대더라 이러면서 맛이 없네 넘겨주셔야 돼요. 그걸 다 드시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거야. 이건 예의가 아닌 거지 그거는. 그럼 엄마 아빠가 역시 입맛이 없으세요? 그러면 돈 번 저희들이 먹겠습니다. 너희들 나중에 돈 벌어서 먹어. 그러면서 이렇게 두 분이 드셔요? 이것도 또한 예의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살점을 발라가지고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김치에 드시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조기 큰 덩어리 하나 탁 이렇게 올려놔주면 안 드신다고 하신 분들이 입에다 이렇게 훅 입에다 넣으시잖아요. 그럼 흡족하게 웃으시면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어차피 드실 거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나눠주죠. 그 다음에 엄마 아빠도 좀 이렇게 살점 좀 이렇게 남아있는 거 좀 먹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분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록 조기는 한 마리밖에 없지만 집안 식구가 화평하게
화평하게 식사가 끝나잖아. 그러면 서로 흡족한 눈빛을 보일 수 있잖아. 그게 예예요, 그게. 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예가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탐욕을 멈추고 나눠줄 수 있는 어떤 윤리력, 힘, 그런 게 예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눠주면은 그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때서야 인사하는 게 그것이 예에 대한 어떤 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는 아래서부터 위로 흐르는 게 먼저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아래에서 위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예인 거예요. 순자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전국시대 때의 상황이 탐욕의 상황이었다는 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탐욕의 상황을 무질서의 상태로 놓아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로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내면화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지 않겠어요? 차라리 그냥 가위로 이렇게 대충 나눠가지고 끊어서 이렇게 주는 게 낫지. 이거 자발적으로 뭐 안 드실래요? 그럼 저희가 너희 먹을래? 안 먹을래?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예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격식도 차려야 하지만 각자가 다 알아서 어떻게 서로가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럼 이건 굉장히 자발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수도 없잖아요. 당시 전국시대 때 상황이 예를 가르쳐서 그걸 내면화해서 사람들이 예의 있는 인간이 되게 만들어서 그렇게 세상을 바꾸기에는 세상이 좀 더 빡빡하고 좀 더 각박하고 좀 더 무서운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순자의 입장은 맹자의 입장보다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운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순자 입장보다는 순자의 제자의 입장이 더 강한 영향력을 받아요. 순자의 제자가 진나라를 통일시키는데 혁혁한 이론적인 무기를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이름하여 한비자예요. 이 한비자라는 사람은 그 순자가 가르친 수없이 많은 제자 중에서 제일 똑똑한 제자예요. 문제가 좀 있긴 해. 얼굴도 잘생겼어. 문제가 뭐냐면 말을 더듬어. 말을 더듬으셔가지고 이분이 말은 잘 못하셔서 글로 써요. 글로 써. 그래가지고 글은 아주 멋진 글들을 많이 남겨놔요. 게다가 이 한비자는 순자의 현실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당시에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를 세 가지 생각해요. 그것도 한비자의 독특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걸 종합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트라이앵글, 세력.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권력을 장악하려면 파워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인 거하고 경제적 어떤 부까지를 포함한 거예요. 세력이 있어야 돼요. 예.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어떤 부. 이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세력만 갖추고 있다고 해서 위대한 군주가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힘만 세다고 해서 위대한 군주가 된다면 힘 제일 센 놈이 위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켜야만 하는 엄격함이 있어야 돼. 그 엄격함이 바로 법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도 지키는 그런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세력도 있고 법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법을 세워놓으면 법을 지킬 일이 있지 않잖아요. 법이 만들어지면 더 우리는 법을 벗어나고 싶잖아요. 법망을 이렇게 싹 피해가지고 법 바깥에서 노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기를 안 당하려면
그런 사람들도 잘 포착해낼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그 어떤 간교 같은 통치술이 필요해요. 통치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충신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충신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슬쩍 뭐 이간질 시키는 사람 붙여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라고 한다든지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군주에게 충성을 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일종의 통치술도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집대성해서 그거를 이제 글로 써요. 글로 쓰는데 이 진시황 되기 전이죠. 진나라 시황이 이제 전국을 통일하기 전에 진시황의 최측근인 사람이 이사예요. 이 사람이 순자의 제자예요. 전교 2등. 순자가 전교 1등. 근데 한비자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사가 자기한테 출세 기회잖아. 걔 내가 아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진시황한테 한비자를 보여줘요. 보여주더니 진시황이 너무너무 반겨하면서 이 사람만 얻을 수 있다면 나라 하나쯤은 띄워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요때쯤 되면 이제 이사가 자리가 위태해지죠. 자기가 더 이렇게 잘 되려고 소개를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팽당하고 이 사람이 더 유명해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한비자를 감옥에 쳐넣어요. 그리고 결국은 한비자는 감옥에서 죽어요. 한비자는 발딱 될 뻔하다가 감옥에 가서 죽어버려. 그러니까 한비자가 죽으니까 이제는 한비자의 모든 써놓은 경적들이 전부 다 진시황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죽은 사람한테 뭘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시황은 한비자의 어떤 정책을 진나라의 정책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진나라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국을 통일하게 하는데 최고의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한비자죠. 이 사람이 순자의 제자야. 그리고 순자까지만 이거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유가에 해석하는 건데요. 여기는 따로 유가라고 하지 않고 법가라 그래요. 그래서 한비자는 법가 사상을 집대성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렇게가 크게는 이제 권력 지향형 인물이에요. 그러면 권력 거부형 사상가들도 있겠네요. 권력 거부형 사상가 중에서 약간은 권력 지향형에 속하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묵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묵자. 이 묵자는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검은 흑자예요. 검은 흑자에다가 흑토자 써요. 그리고 뒤에 자자 붙이는 건데 요게 먹이에요. 먹묵자예요. 그래서 묵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얼굴이 검은 사람이다. 얼굴이 검은 사람이라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입는 옷이 인부들이 입는 옷이 검은색이에요. 때 안 타게 하려고. 그래서 노동자 그룹이 이제 묵자를 만들었다. 근데 가장 이제 설득력 있는 설은 이 묵형이라고 하는 형이 있어요. 혹시 추노 보셨어요? 추노 보시면은 드라마의 그 도망간 노비들 보면 남자 노비들을 도망간 노비를 잡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노라고 그죠? 이마에다가 먹으로 새겨요. 여자들은 좀 더 심해요. 여자들은 여기 볼에다 새겨요. 도망간 노비가 잡히면 여기다가 새긴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죄형을 분명히 알게 만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이 하면 범죄자 집단이겠죠. 근데 당시로 치면은 범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자범 같은 범죄도 있겠지만 권력에 저항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권력 거부형 인간들 또는 권력 저항형 인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 사람들은 권력자 편에 서기보다는 민중의 편에 서기를 바랬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무슨 운동권 세력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국시대 때 운동권 세력이 집단을 만들어요. 집단을 만들어서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전쟁이 일어난 거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사랑만 있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념을 전파해요.
독특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기독교스럽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야. 예를 들면 동생이야. 동생이고 내가 형이야. 얘가 가난하고 못 살아. 굶어 죽겠어. 나는 잘 살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동생이 배고파요. 그러면 내가 사랑한다면 동생한테 먹을 걸 줘야지 이게 형제잖아요. 근데 동생이 배고파할 때 배고파? 그리고 죽여. 그리고선 동생이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서. 이건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당시의 전쟁은 그렇다는 거야. 강한 나라와 강한 나라 싸운 게 아니라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다 먹은 거잖아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먹은 것은 그거는 정말 아주 무자비한 짓이거든요. 자비가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을 형제라고만 생각했다면 절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을 형제처럼 취급하고 모든 부모를 부모처럼 취급만 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견해를 제출을 해요. 그거를 겸해라고 해요. 겸해설이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뒤따라와야 될 게 서로 나누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 나누라. 한자로 교, 상, 여기 나오네요 또. 그죠? 교상리, 이익을 서로 나누라는 건데, 이익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물질이면 물질, 그죠? 몸이면 몸,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사람들한테. 그 서로 나눠주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나눠줘라. 그리고 이 집단들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무소유 집단이야. 이런 것도 보면 중국하고 비슷해. 무소유 집단이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집단들의 최고의 놀라운 점은 이 집단들이 전쟁을 굉장히 잘하는데 어떤 전쟁을 잘하냐면 방어 전쟁을 너무 잘해요. 방어전의 귀재들이에요. 공격전은 절대 안 해요. 비공이라고 해서 공격하면 안 돼. 그러니까 노와야. 전쟁을 반대하는데 전쟁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구경해야 되나? 반대했는데 일어났네. 이러고 말아야 되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한 명만 보내. 약한 성으로. 약한 나라로 한 명을 파견해요. 여러 명도 안 된가. 지략가 전술가 한 명을 파견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가가지고 굉장히 한 500명밖에 안 되는 성에 딱 가서 성주한테 제가 이 성을 맡겠습니다. 저한테 병권을 주시죠. 그러면 병권을 주잖아요. 그 사람은 그럼 뒤에 이제 5,000명 정도가 쳐들어와도 이 500명 가지고 성을 지켜요. 거짓말 같지만 전술가 방어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는 것. 어찌 보면 초창기 전국시대 때 가장 많은 민중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집단이에요. 실제로 맹자가 처음에 세상에 나와가지고 한번 자기의 뜻을 펼쳐보려고 했더니 사람들의 반이 묵자 편이야. 반이 묵자 편이고 반이 이 사람 편이야.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해요. 어쨌든 반이 묵자 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는데 제일 방어 걸림돌이 됐던 사람이 이 묵자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시키고 나서 제일 먼저 죽여버린 집단이 이 집단이에요. 뿌리째 뽑아버려요. 그래서 이 집단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 그래가지고 도망가는데 동쪽으로 도망가가지고 동방박사 중에 한 명이 진짜라니까 동방박사 중에 한 명이 묵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 다 이렇게 가서 알려주고 그랬다는 설도 있고 일본 사무라이들 그 일본 섬에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무술을 가르쳤다는 설도 있고 설은 많아요. 어쨌든 역사 속에 사라져 버리다가 중국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공산주의에 맞는 이념이 중국 사상에는 전통 사상이 없잖아요. 근데 묵가 사상을 봤더니 이건 공산주의 이념하고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묵자를 발견하고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우와, 1000년, 2000년 가까이 넘게 우리 조상 중에서
이렇게 훌륭한 민중의 사랑을 생각하는 이런 훌륭한 사상가가 있었다니 하면서 와우 그래가지고 복원시켜가지고 아주 훅 올라갔던 그분이 바로 이제 이 묵가 사상가입니다. 이분도 역시 이 묵가는요 사실은 춘추 시대 말기 때부터 시작하고 정우 시대 때까지 쭉 그러니까 뭐 이게 사상가 한 명이 아니야. 여기 집단이야. 사실은 춘추 정우 시대 때 집단을 이룬 집단이 두 개가 있어요. 유가 집단하고 묵가 집단. 뭐뭐 가짜가 들어가는 엄밀히 말하면 두 개밖에 없어요. 유가와 묵가. 집단으로 움직인 거는 유교를 믿었던 유가 집단하고 이 묵가 집단. 이 두 군데만 집단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개인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맹자가 탁 나왔을 때 세상을 나왔을 때 반이 이거고 반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름 멋있죠? 이 좀 비싸게 생겼잖아. 네. 양주. 불구주자 씁니다. 이 양주란 사람은 어떤 말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내 머리카락 하나하고도 안 바꾸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죠. 머리카락 한 10억 드리면 머리카락 하나로 주실 수 있으시죠? 안 돼? 50원만? 50원? 내 머리카락이 어떤지 궁금하세요? 궁금하면 500원? 뭐 그거예요? 그저 얼마 전에 TV를 받아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생들한테 이제 윤리 척도를 하는 그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얼마를 주면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 라는 그 얘기에 10억을 주면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숫자가 50% 가까이. 이제 감옥을 가는 것조차도 그냥 돈만 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컨닝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컨닝을 해도 괜찮다가 70%. 뭐, 불법 다운로드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 당연하다 88%. 그러니까 윤리의 부재인 거죠. 돈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야. 돈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약간 조금 부당한 방법이지만 그것이 나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그 부당한 짓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사실은 우리 때는 속으로 그런 마음 먹더라도 그렇게 표시도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원래 좋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좀 나쁜 놈에 속하지만 표현은 그래도 좋게 했을 때 요즘 아이들은 그런 표현조차도 아주 정직하게, 컨닝할 거야! 이렇게. 정직하게 표현을 이렇게 하네요. 하여튼 양주라는 이 양반은 천하하고도 내 머리카락 하나하고 바꿀 수 없다. 이거 과장된 얘기지만 표현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내 목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 그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고유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유성은 인간이면 누구나가 다 고유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거 하나 깨면요. 이건 고유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KS 제품이잖아. 이건 갈아 낄 수 있어. 그죠? 그럼 이거는 고유한 게 아니라 비고유한 거야.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야. 이런 일반적인 거로 환원이 안 되는 고유성이 우리한테는 있잖아. 내가 죽으면 물론 내가 죽으면 우리 처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죽으면 누군가가 내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난 아닌 거잖아.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유한 생명을 돈하고 바꾼다는 거야. 돈하고 바꾸고 명예하고 바꾸고 재산하고 바꾸고 지위하고 바꾸고 이렇게 바꾼다는 거야. 절대로 바꾸지 말라는 거야. 왜? 너의 삶은 소중하고 고유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 양주의 생각을 한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물중생이라고 해요. 경이라는 게 가벼울 경자고요. 중자가 무거울 중자예요. 경중을 따져보다 할 때 그거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너의 외부적 조건, 뭐 재산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물이에요. 이런 외부적 조건을 가볍게 생각하고 너의 라이프죠. 너의 살아있는 그 삶,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따라서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도망가라.
저쪽에서 무슨 뭐 전쟁에서 뭐 공원을 세우면은, 뭐 상을 주겠다고 하더라도 절대 믿지 마라.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대부분, 사람들은 다 죽음에 거하잖아요. 그죠? 그런 위험한 짓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위험한 짓을 절대 하지 마라. 도망가고 숨고, 해서라도 너의 목숨을 유지시켜라.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그따위 권력 따위는, 그따위 돈 따위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거다. 그러나 네 생명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니니까 비교 불가능한 거라는 거야. 비교 불가능한. 비교 불가능하다는 건 교환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교환 불가능한 짓은 하지 말라는 거죠. 멋진 얘기 아닙니까? 당시의 민중들한테는 이 얘기는 거의 복음과 같은 얘기였을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묵가 세력. 그 다음에 자기에게 권력이 아무리 널 꼬시더라도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라. 너의 생명은 귀중하니까 비굴하더라도 도망치면서 비굴하더라도 너의 생명을 유지하거라. 근데 이 사상은 민중들만 동의했던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당대의 지식인들이 굉장히 지지했던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지식인들 중에서 전쟁이나 권력에 참여했다가 목숨이 날아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양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생을 보살피는 데는 최고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아요. 한 명 지금 설명 안 했어요, 제가. 그게 누굴까요? 예, 장자입니다. 이 장자는 양주에게 영향을 깊게 받아요. 이 장자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장자가 살았던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 활약했던 사상가들을 좀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장자라는 사람, 그리고 장자라는 책, 요거를 좀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